안녕하세요.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지난번 1회차에 이어서 2019년도 1회차 2019년 1월 13일 날 봤죠. B형 기출문제 CS 개론 저희 11번부터 차례대로 20번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 에드워드 홀이라고 나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공간학이겠죠. 에드워드 홀이 제시한 공간 행동학과 관련해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기를 좀 볼까요?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 주로 형성되는 거리로, 자, 답을 벌써 지목하죠. 그 다음에 가족이나 연인 이외의 사람이 이 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매우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라고 하면 저희가 이 거리를 친밀한 거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45cm 정도까지의 거리죠. 그 다음에 경쟁적 거리라는 건 공간학이 없고요. 대중적 거리 360 이상, 우리가 이제 연설이나 강의 같은 거 들을 때 개인적 거리는 45cm에서 120cm, 그러니까 큰 한 걸음 정도 가까운 친구 사이에 이제 형성되죠. 사회적 거리, 자, 이건 한 걸음 120cm에서 세 걸음 정도 360cm까지.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격식, 예의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포도넝쿨 의사소통 유형의 장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포도넝쿨 의사소통 유형이라고 얘기하면 비공식적 의사소통의 대표적인 거죠. 이것과 이제 루머가 있고, 포도넝쿨 의사소통 유형은 저희가 이제 그레이프바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1번, 전달 속도가 빠르다. 맞죠. 이거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하급자들 스스로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 네, 이것도 맞아요. 3번, 공식적인 의사소통이 전달하지 못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것도 맞죠. 4번, 하급자의 태도나 성과, 아이디어 등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자, 이게 많이 헷갈리실 텐데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조직에서는 공식적, 비공식적 의사소통이 서로 간에 상호 보완을 할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5번, 정보가 전달 과정에서 왜곡되어 전달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자, 이건 문제가 좀 있죠. 현저히 낮은 게 아니라 상당히 높죠. 네, 왜 그러냐면 공식적 의사소통은 이 왜곡돼서 전달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만 이 비공식적 의사소통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건 장점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이 답이었습니다. 요 근래 4년 동안 쉽지 않게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 유형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서비스의 4대 특징 중 이질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 자, 이질성 물어보거든요. 이질성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표준화, 규격화 할 수 없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1번, 서비스는 대량 생산이 어렵습니다. 자, 1대1로 밖에 안 됩니다. 자, 이건 비분리성이죠. 2번, 서비스는 가격 책정이 어렵다. 자, 이거는 뭐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이건 무형성이죠. 3번, 서비스는 재고의 형태로 보관할 수 없다. 알고 계시는 소멸성입니다. 서비스의 계획과 촉진이 일치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자, 이건 좀 쉽지 않죠. 그런데 계획한 것과 촉진이 일치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다르기 때문일 거예요. 만약에 표준화된 하나로 딱 규격화된 행동이 있다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이질성에 대한 설명이 될 겁니다. 서비스는 즉시 사용되지 않으면 사라지고 원래의 상태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자, 이건 소멸성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저희가 뻔히 알고 있는 무형성, 이질성, 비분리성, 소멸성에 대한 문제 유형이긴 합니다만 좀 설명 자체가 이 이질성이라는 이 하나의 문제에서 제기한 내용과 매칭을 하기는 쉽지 않았던 유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참여적 리더십의 단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단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결국은 나머지는 장점이겠죠. 자, 그럼 1번 조직 활동에 더욱 헌신하게 됩니다. 자, 이건 장점이죠. 2번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장점일 겁니다. 조직 목표에 대한 참여 동기를 증대시킨다. 참여 동기가 증대됩니다. 장점입니다. 참여를 통해 경영에 대한 사고와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이것도 장점이죠. 구성원들의 자격이 서로 비슷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효과성을 발휘합니다. 자, 이건 이 워딩 자체의 느낌만으로도, 워딩 자체의 느낌은 아니어도, 느낌만 말고 객관적인 판단만으로도 얘는 단점이죠. 그죠? 이게 장점이 아니라 단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나온 참여적 리더십의 단점에 해당하는 것은 5번 내용일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장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서비스의 지속적 경쟁 우위, 저희가 이제 SCA라고 부르는데 이걸 확보하기 위한 조건 중 고객별 개별화 전략에 가장 부합하는 것. 자,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개별화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디비주얼이라고 부르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맞춰주겠습니다 라는 전략에 가장 부합하는 게 뭐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한테, 이 고객한테 우리 매장은 이렇게 맞춰줍니다 라고 한다면 이 고객은 다른 매장에 가면 절대 이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매장만 가능한 거야 라는 의미로 본다면 뭐가요? 네, 대체 불가능성일 겁니다. 저희가 일본에서 보는 희소성 같은 경우는 브랜드 전환 방지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죠. 모방 불가? 자, 이건 흔히 우리가 지속적 경쟁 우위를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규모의 경제, 자본 비용, 차별화, 경험 효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독특한 가치, 자, 이건 프리미엄 가격의 지불 의사가 충분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이 문제도, 수월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왜냐면 4년 동안 봤던 문제 유형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고객 만족과 관련해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학자 이름으로 알맞은 거. 자, 오랜만에 봅니다. 학자. 자, 그럼 보기를 좀 볼까요? 누구누구는 고객의 포괄적인 감정을 프로세스로 고객 만족을 설명하였으며, 자, 여기서 이미 답을 지목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프로세스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딱 이 학자밖에 없습니다. 프로세스라는 키워드로 연관될 수 있는 학자는 앤더슨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사용 전 기대와 사용 후 성과를 평가한 결과로 고객 만족을 이해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문구를 갖고 유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쉬운 방법은 프로세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앤더슨을 유추하는 그 방법이 제일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기에 나와 있는 1번의 뉴먼과 5번 웨스트브룩은 같이 뭉쳐져 있죠. 이게 함께 봅니다. 같이. 이 사람들은 이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감정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겠죠. 그리고 올리버, 성취 반응, 이행 수준,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고객만족 관리의 역사와 관련해 1980년대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거. 자, 1980년, 81년이라고 보면 이제 사스 항공사, 스칸디나비아 에어라인 시스템의 얀 칼슨 사장의 15초의 기적, MOT를 이제 경영에 실제 도입했던 사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10년 가까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92년도에 LG, 93년도에 삼성이 받아들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1980년대 주요 내용이라고 얘기가 되면 조금은 안타깝지만 일본 사례부터 떠올리시는 게 맞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1980년대는 일본 사례를 떠올리겠습니다 라고 보시는 게 문제 해결의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1번 1983년 삼성그룹의 신경영 선포, 93년이죠. 89년 현대자동차의 품질 보증제도 도입,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현대자동차는 2000년 8월에 현대그룹에서 분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명도 정확히 맞는 건 아닙니다. 1980년대 후반 업종을 불만한, 자, 불만한이 아니라 불문한이죠.
고객만족교형의 도입입니다. 자, 이건 2000년대가 될 겁니다. 오타입니다. 불만한이 아니라 불문한. 4번 1980년대 일본 소니사의 고객만족교형의 도입입니다. 자, 이게 맞죠. 5번 1982년 국내 최초 LG그룹의 고객가치 창조 기업 이념의 도입. 자, 말씀드린 대로 92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4번이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이야기에 가장 부합하는 이론이 뭡니까? 자, 보기를 좀 볼까요? 더운 여름날 여우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 길을 걷다 보니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높은 나무 위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지 뭐예요. 포도를 먹기 위해 여우는 발버둥을 쳐보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우는 날이 더우니 포도가 시고 맛이 없을 거라고 투덜대며 결국 포기하고 가던 길을 재촉하였답니다. 자, 여우가 열심히 포도를 이렇게 걷어먹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아유 저건 되게 시겠지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자기 합리화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바로 뭘 떠올리시면 돼요? 네,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죠. 그래서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의 예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솝우화의 여우와 심포도, 또 하나는 흡연의 합리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유추할 수 있는 굉장히 수월한 문제 유형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서비스 프로세스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고객이 체험하는 서비스 전달 시스템은 고객이 서비스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맞죠 이거? 네. 2번 서비스 프로세스의 단계와 전달자의 처리 능력은 고객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니요. 고객은 항상 앞에 누가 있습니까? 앞에 직원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고객에게 서비스 전달자의 처리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번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잘못된 설명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긴 문장이 나왔을 때 답이 좀 앞번호에 있기를 바랬는데 천만다행히 거기에는 좀 적합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충분히 워딩의 잘못됨, 그러니까 워딩을 틀리게 함으로써 문제를 만드는 문제 유형인데요. 이런 문제는 좀 워딩을 정확히 보시고 판단하는 문제풀이에 대한 방법론이 필요하십니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비드 마이스터가 제시한 대기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대기관리의 8원칙이 있죠. 데이비드 마이스터가 얘기한 1번 공정한 대기시간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이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공정한 대기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면 무슨 새치기를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죠. 불공정한 대기시간이 더 길게 느껴진다로 보시는 게 더 맞는 답일 겁니다. 그게 실제로 대기관리 8원칙에도 있는 말이죠. 나머지 네 가지는 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수월하게 해결이 가능했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중에는 유독 예시를 가지고 냈던 문제도 있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문제 유형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론이 좀 쉬워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문제 유형이 한 20-30%는 10개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문제 유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21번부터 30번까지 풀이 과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